딱 30초만 집중해봐 주세요. 이 설명에는 양질의 정보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길고 지루할 수 있죠. 지루해서 이 영상을 끄고 싶을 때 한 가지만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끄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설명의 귀중한 정보들을 정말 맛있어 하며 흡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세대 상경계 편입과 관련된 정보는 정말로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형 학원 중 어느 곳에서도 연세대 상경계 편입은 준비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가 바로 이 설명의 영상입니다. 저희가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 모든 것을 담았거든요. 혹시 주위 친구들이나 혹은 인터넷에서 연세대 상경계 편입에 대해서 이렇네 저렇네 하는 글이나 정보를 습득하신 적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보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보는 블리스 외에서는 알 수 없거든요. 왜냐고요? 2024년 기준 연세대 상경계 일반 편입의 3분의 2 이상이 블리스에서 배출되었습니다. 7년 연속으로 가장 많은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죠. 거의 모든 합격자가 블리스에서 나오는데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는지 저희 말고 누가 어떻게 알까요? 어떤 학생이 떨어지는지는 모두가 알 수 있어도 어떤 학생이 붙는지 알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산술적으로 블리스밖에 없습니다. 블리스는 최초의 연세대 상경계 편입 대비학원이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 학원을 포함하여 연세대 상경계 편입 수업을 하는 곳이 4, 5군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의 모든 경쟁자들은 자취를 감췄으며 블리스는 대부분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거의 유일한 학원이 되었습니다. 왜 합격자들이 블리스에서 나왔는지, 블리스가 어떻게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정복했는지 지금부터 2025년 연세대 상경계 편입 설명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5년 블리스 연세대 상경계 편입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블리스 편입의 대표이자 블리스에서 연세대 상경계 편입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핫쌤이라고 합니다. 날이 추운데 멀리서부터 와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리스 팀에서 몇 주간 밤을 새워 정말 최고의 설명회를 준비했으니 꼭 이번 설명회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편입 설명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신뢰를 얻기 위해 블리스 합격자 배출 현황을 공개하겠습니다. 23년도 블리스에서는 총 14명의 연세대 상경계 편입 합격자를 배출하였는데요. 일반 편입 기준으로는 전체 합격자의 3분의 1을 블리스에서 배출하였습니다. 24년 합격자는 2월 2일에 공개되는데요. 아마 올해에는 당연히 과반수가 넘는 2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파트 1에서는 연세대 상경계 편입의 특징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연세대 상경계 편입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분석해드릴 예정이고요. 이후 간단하게 모집 요강과 전형 일정을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파트 2에서는 어떻게 연세대 상경계 편입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예정인데요. 학원 수강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외에도 독학을 하시는 분들께도 어느 정도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좋은 파트입니다. 전체적인 과목별 블리스 커리큘럼 및 학업계획서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파트 3에서는 올해부터 추가된 블리스의 새로운 시스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매주 스터디 플랜을 짜드리며 학생분들의 진도 및 퀴즈 과제, 제출 현황을 관리해드리는 시스템인데요.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더라도 선생님의 1:1 관리를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블리스만의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파트 4에서는 수업 시간, 사용 교재, 수업 비용 등에 대해서 안내드릴 예정인데요. 또한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예를 들면 하루에 공부를 몇 시간 해야 되나요? 혹은 전적대나 학점 등이 중요한가요? 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파트 1, 연세대 상경계 편입의 특징으로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의 가장 큰 특징은 연세대 상경계 편입이 매우 꿀 전형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꿀, 허니가 맞습니다. 연세대학교라는 네임 밸류가 주는 가치에 비해 편입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낮은 경쟁률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주요 대학교의 경제학과 일반 편입 경쟁률입니다. 보시면 딱 봐도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이 바닥에 깔려있지 않나요? 심한 해에는 경쟁률이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올해 경쟁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성한 평균 경쟁률이 52대 1 수준인데 반해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은 7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 경쟁률은 6.8대 1이었으며 심지어 한양대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갔습니다. 놀라우시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1등에도 들어갈까 말까 했던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이 이렇게 낮다니요. 심지어 연세대 상경계 편입의 특성상 허수가 절반에 가깝기 때문에 허수를 제외하면 실 경쟁률은 3, 4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은 걸까요?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의 경쟁률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많이 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이 뽑는 이유는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편입 전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인원을 보충하는 입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교의 중도 탈락한 인원과 비례하여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2년, 23년 스카이 대학의 중도 탈락생 수는 매년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뉴스들이 보이시나요? 스카이 자퇴생 역대 최다 기록, 작년에만 스카이 2,000명 넘게 자퇴. 이렇게 스카이의 중도 탈락생 수가 많아짐에 따라 편입 TO는 옆에 보이시는 표와 같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경제학부만 하더라도 2019년 8명에서 2024년 24명으로 3배나 늘었죠? 심지어 표에 보이지 않는 2018년에는 단 2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집 인원이 느는 것에 비해 아직 편입이라는 제도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인원은 그만큼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경쟁률은 더 낮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스카이 학생들이 자퇴하여 이렇게 좋은 편입 기회가 생기는 것일까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는 통합 수능과 메디컬 대학, 그러니까 의, 치, 한, 수, 약학대학에 대한 선호 현상 때문입니다. 흔히 의대 블랙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상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통합 수능으로 인해 밝혀진 사실은 그냥 이과 학생들이 문과 학생들에 비해 공부를 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과 학생들의 소위 문과 침공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메디컬 대학 혹은 원하는 스카이 이공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단순히 대학 네임 밸류를 높이기 위해 상경대학을 포함한 문과 대학들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문과 대학에 들어온 상위권 이과 학생들은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재수, 반수, 편입, 전과 등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이공대학 혹은 메디컬 대학으로 다시 진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긴 수많은 빈자리들이 모두 편입 TO가 되고 지금 스카이 편입은 유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편입을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 전 편입을 준비했던 선배들보다 2, 3배는 쉬운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축하드립니다. 그 외에도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이 좋은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은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저는 공정한 레이스라고 부릅니다. 이 공정한 레이스가 무슨 뜻이냐면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은 1차 필기시험, 그러니까 전공시험의 변별력이 매우 높은 시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적대학이나 학점 등과 같이 내가 바꿀 수 없는 혹은 바꾸기 어려운 서류의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웬만하면 전공시험 성적으로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가 합격생의 대부분을 붙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붙고 어떤 학생들이 떨어지는지를 보면 학교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거의 전공시험 성적 순으로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편입 영어를 칩니다. 그렇다면 내가 편입 영어를 만점 받는다면 나는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적합한 학생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영어 잘하는 학생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공시험이 그 학생의 학과 적합성을 증명해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전적대학교가 좋은지 혹은 동일계를 나왔는지 거기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지와 같은 어떤 서류적인 부분들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우에는 경제수학과 통계학이라는 과목을 보는데요. 이는 경제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최적화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고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 개론, 수리통계학, 그리고 회계분산분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과목들이 경제학과와 통계학과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전공 필수 과목들입니다. 내가 이 과목들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딱 들어도 전공 필수의 냄새가 나는 과목들이죠. 그렇다 보니
이러한 과목들로 이루어진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다면 그 학생은 그 학과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으로 그 학과 적합성을 변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시험을 치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은 거의 전공시험 성적순으로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영어나 논술 편입에 비해서 훨씬 더 노력이 성과로 잘 반영되는 시험입니다. 즉 인풋이 아웃풋으로 좀 더 잘 나오는 시험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논술 편입 같은 경우 합격한 학생들도 왜 합격했는지 잘 모르고 떨어진 학생들도 왜 떨어졌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수학시험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답이 정해져 있죠. 또한 영어 편입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시작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소위 말해서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세상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변별력을 줘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실제로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과 상관없는 수준의 편입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노가다성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혹시 불가지론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 단어를 한국어로도 모릅니다. 하지만 편입 영어로 준비하는 학생이 이 단어를 영어로 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 영어는 솔직히 말해서 남는 공부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두 번째로는 편입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수능 1등급을 받았다 정도는 널리고 널렸어요. 실제로 외국 살다 온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 학생들과 본인의 출발점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제, 수학과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유의미한, 내가 남들보다 몇 단계 앞서 있다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정말 20명에 한 명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경제학과가 아닌데요. 경제학과 학생들은 경제, 수학을 모두 다 듣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경제, 수학을 경제학과 학생이 1학년 1학기 때 들었다고 한들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깊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뿐더러 대부분 다 공부했던 기억이 휘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한두 걸음 정도는 앞서간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특히나 경제, 수학 외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이 요하는 수준까지 공부를 한 학생은 1년에 한두 명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작점이 같은, 거의 공정한 레이스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공정한 레이스의 유일한 반칙이 있다면 그것은 일찍 시작하고 많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이 공부하는 학생이 합격에 유리한 전형이거든요. 또 다른 상경계열 편입의 장점은, 이건 그냥 편입 시장의 장점입니다. 최상위권이 없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대학교 입시 때, 고등학교 때 날아다니던 전교 1등, 2등, 3등은 편입 시장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하는 대학에 다 갔거든요. 원래 스카이를 갈 수 있고 원래 메디컬 대학에 갈 수 있던 학생들, 즉 고등학교를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했던 최상위권 학생들은 편입 시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나보다 잘하는 학생들이 없는, 상대적으로 경쟁자 풀이 굉장히 소프트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의 경쟁에 비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아웃라이어들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는 편입 이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편입을 준비하면서 경제학부와 응용통계학과의 전공 과목을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수학을 정말 제대로 갈고 닦아서 응용통계학과 혹은 경제학부의 3학년으로 진학하게 되면 사실은 수학적으로 더 할 게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3학년 공부를 바로바로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겠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는데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예로 들었는데,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예로 든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학생이 2명이나 저희 학원을 다녔어요. 왜 다녔냐? 그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편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편입 영어로 중앙대 응용통계학과에 들어갔는데 수업을 못 따라가서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로 영어만 공부해서 3학년으로 들어갔더니 그 수업을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서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저희 학원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은 전공 공부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은 이런 학생분들이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에 꿈이 있으신 분, 특히나 요즘은 이제 CPA나 로스쿨 쪽이 굉장히, 그쪽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CPA 같은 경우에는 4대 법인에서 최근에는 스카이 학생들만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리고 로스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학 네임밸류가 좋으면 좋을수록 아무래도 유리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니즈가 있으신 것 같고, 혹은 금융권 쪽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논술 영어 베이스가 없어 논술 영어 편입 전형이 불리하신 분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베이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격차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분들도 굉장히 좋고요. 또 내 노력의 결과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명확한 시험을 원하시는 분들도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입 이후에도 학과 전공 공부에 잘 적응하고 싶으신 분들 또한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이 매우 잘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집 요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모집 요강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토익 기준으로 800점, 탭스 기준으로 309점, 그리고 토플 IBT 기준으로 91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한데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취득하시면 되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원 자격 이상의 조건은 없기 때문에 내가 꼭 토익을 900점 만들어야지 950점 만들어야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토익 기준으로 800점을 넘겼다라고 한다면 전공 공부에 집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일반 편입을 위한 지원 조건입니다. 일반 편입 같은 경우에는 4학기 이상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계절학기는 수료학기로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 수료 증명서 혹은 수료 예정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 2학년 수료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과별로 모두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단순히 4학기 이상 수료를 했다는 이유로 2학년 수료 증명서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수료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학점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뭐 68학점이라든지 65학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꼭 본인이 다니고 계시는 학교의 학과 사무실에 본인이 2학년 수료 증명서 혹은 수료 예정 증명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추가로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에 지원하기 위해서 63학점 이상의 학점이 필요하고요. 겨울 계절학기까지 수료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지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학교를 졸업하지 않더라도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 이와 동등한 학위를 취득하게 되실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데요.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를 진짜로 졸업하신 분들보다는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지원하시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전형 안내인데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 100%로 진행이 됩니다. 통계학과 경제수학 시험을 보는데 각각 50%씩 반영되고요. 3배수를 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부는 24명, 응용통계학과는 4명을 최종적으로 뽑는다고 했으니까 1차 합격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부는 24 곱하기 3 해서 72명, 그리고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3 해서 12명이 붙게 되겠죠. 하지만 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절반 정도는 난이도가 상중하 이렇게 문제가 나눠진다고 했을 때 난이도 하 문제도 못 맞추는 허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 경쟁률이 아까 3, 4대 1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배수를 뽑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조금만 하신다면 1차 합격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2단계인데요. 2단계에서는 본인이 보셨던 전공시험이 60%가 들어가고 서류평가가 40% 들어갑니다. 하지만 서류평가가 40% 들어간다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 서류평가는 사실은 학생들 간의 격차가 많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학점이 낮아요, 전적대학교가 안 좋아요,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어떤 합격자들이 합격하는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전적대학교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학점은행제 학생들도 붙고 있거든요. 또한 학점 같은 경우에도 뭐 3.0 혹은 2점 후반대 학생분들도 상당히 많이 붙는 편이고, 또한 이제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 800점, 805점 이런 학생들도 많이 붙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가 거의 합격자의 대부분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평가에서 그나마 좀 변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학업계획서 부분인데요. 학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전형 안내에서 일정 안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1차 필기시험을 치고 나서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2월 초에 연세대학교에서 원서 접수를 받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날짜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2023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크리스마스 전주 토요일에 1차 필기시험을 치게 되는데요. 뭐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12월 말에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2주가 넘는 시간이 있죠. 이 시간 동안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1일에서 1월 12일까지 실물 서류를 제출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발표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종 합격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편입은 추가 합격자가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학사 편입은 추가 합격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세대학교에 편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편이에요. 왜냐하면 편입에서는 연고대보다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울대는 일반 편입이 없고 학사 편입만 있는 데다가 서울대와 연고대의 준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6, 7년 정도 편입 시장에 있어 봤지만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합격하고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딱 한 명 봤습니다. 다음은 파트 2입니다.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핵심이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정보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우선 1차 필기시험의 출제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두 가지 과목을 보는데요. 경제수학과 통계학입니다. 경제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그리고 최적화 이론 및 경제학 응용 이렇게 세 가지 큰 갈래로 나눌 수가 있고요.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 입문, 회귀 분산 분석, 그리고 수리 통계학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블리스 편입에서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혹은 또 독학하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제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커리큘럼이 블리스의 정규반 커리큘럼입니다. 해당 커리큘럼대로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을 준비하실 경우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의 95% 이상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별을 좀 쳐놨는데요. 별이 1개부터 3개까지가 있죠. 별 1개는 학부 1학년 수준의 과목, 별 2개는 학부 1학년 혹은 2학년 수준의 과목, 그리고 별 3개는 학부 2, 3학년 수준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중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36주의 정규반과 10주의 파이널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6주의 이론반을 통해서 1주차부터 36주차까지 이론을 다 대비를 하고 나시면요. 그리고 파이널 5주차 동안 기출을 분석하고 파이널 5주차 동안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생분들에게 완전히 시험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드리기 위해서 연세대학교를 대관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의 모의고사 수준은 굉장히 높고 적중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건 아마 학생들의 합격 수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블리스 편입에서는 6년 동안은 정규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규반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블리스 편입의 합격자들이 대부분 이 정규반 수업을 듣고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세대 상경계 편입의 바이블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다음은 플러스반입니다. 플러스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반인데요. 저희가 2023년에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2번 실시를 했었고 그 중에서 수집된 VOC 중에서 추가적인 반에 대한 개설에 대한 학생분들의 니즈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반대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만들게 된 반입니다. 플러스반은 정규반 개념 재정립 및 지엽 심화 이론을 대비하는 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권장 수강 대상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정규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정규반을 소화하지 못하는 학생이 플러스 반을 욕심내서 듣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90점을 넘어 100점을 바라보는 학생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깊게 공부하는 습관과 의지가 약한 학생에게도 매우 권장이 되고요.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 공부 경험이 한번 있는 학생한테는 매우 권장이 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반이 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플러스 반의 수강 기대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규반 수업 내용이 강화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심화 내용이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범위가 대비가 됩니다. 이걸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동그란 원이 정규반인데요. 이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에서 준비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분홍색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고 이 분홍색 점들을 기출 적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정규반은 95%의 대부분의 기출을 적중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출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올 확률은 희박한데 공부는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분산 분석에서의 어떠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지만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럼 한정된 정규반 수업이 저희가 경제수학 3시간, 통계학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한정된 정규반 일주일에 6시간이라는 수업 안에 이렇게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부분까지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정규반에 넣지 않았고요. 플러스 반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반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런 지엽적인 부분 혹은 심화적인 내용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사실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은데 왜 플러스 반을 들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나왔을 경우에는 완전 대박을 칠 수가 있겠죠. 낮은 확률을 뚫고 그게 나왔다. 그러면은 대부분 연세대 상경계 편입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 한 8, 90%는 공부를 안 한 거고 나만 맞출 수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적중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노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플러스 반은 지엽반, 심화반이 아닙니다. 플러스 반의 가장 큰 효과, 심화 내용 대비나 지엽 범위 대비보다 더 중요한 기대 효과인데요. 바로 정규반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이 플러스 반의 이름이 심화반이 아니고 플러스 반인 이유는 이 플러스 반을 듣게 됨으로써 정규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규반의 심화 내용을 단순히 다루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정규반을 더 꼭꼭 씹어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플러스반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정규반에 원래 사선이 쳐져 있었는데 정규반의 사선이 두 번 쳐지게 되죠. 이렇게 정규반이 강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플러스반에는 이런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플러스반의 권장 수강 대상은 정규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학생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따라서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정규 플러스반 들어야 돼요? 플러스반 뭐 학생들 보통 많이 듣나요? 플러스반 들으면 합격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당연히 내가 플러스반을 들어야 되는지 안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이들 하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반을 듣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플러스반은 들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플러스반을 듣느라고 내가 정규반을 제대로 못 들으면 그건 오히려 독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규반을 충분히 다 공부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반까지 공부할 시간이 있다면 무조건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뭐 학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6시간의 정규반의 수업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벅차다. 그래서 정규반도 지금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은 플러스 반 수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규반만 수강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규반만 들으면 합격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정규반만 듣더라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은 사실은 플러스 반에 있는 내용은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깊게 공부하는 습관이나 의지가 약한 학생한테 플러스 반을 권장하는 건데 만약 내가 정규반을 통해서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이 있다면 플러스 반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깨우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플러스 반이 옵션인 거고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은 플러스 반을 들으세요. 들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학생은 정규반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재정적 여유겠죠.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정규반과 플러스반을 다 들을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무조건 정규반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선생님 소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선생님들께서 각각 통계학, 그리고 경제수학, 마지막으로 학업계획서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무엇이 준비하고 최근 기출 경향은 어떻게 되고 기출 분석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선생님은 통계학 선생님이신 준 멘토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최우수상을 받고 졸업을 하셨고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졸업을 하시고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계십니다. 정말 이제 편입 커뮤니티에서는 연세대 상경계열 하면은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죠. 7년 연속으로 상경계 편입 최종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신 자타 공인 1타 선생님이시고요. 22년도에는 10명, 23년도에는 14명을 배출하셨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24년도에도 신기록을 세울 겁니다. 2월 2일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수학 선생님이신 우현 멘토님입니다. 우현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원쌤이었죠. 올해부터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셨습니다.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경제학과를 부전공하셨습니다. 보시면 이력이 화려하시죠? 그리고 또한 저희 연세대 상경계 선생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선생님이시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연고대 20명을 배출하셨습니다. 저희 학원 규모가 사실은 대형 학원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소형 학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형 학원에서 연고대를 1년에 20명을 배출했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걸 보면 우현 멘토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선생님이신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은 저희의 학업계획서 멘토님이신 진혁 멘토님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전공하셨는데요. 그래서 상경계 쪽 이제 학업계획서 첨삭에는 정말 도 같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괴물 같으신 분인데요. 수능을 한 개 틀리신 분입니다.
예전부터 이제 학업기획서나 자기소개서 쪽으로는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던 정말 능력 있는 선생님이고요. 아마 내년 이맘때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게 되실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계학 선생님이신 준 멘토님부터 해서 각 과목별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계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아마 통계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통계학이라는 거는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표본 조사를 하는 거예요. 표본 조사 자료를 이용을 해서 전체 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학문 분야입니다. 가령 대통령 선거 당일날 출구 조사라는 걸 하죠. 전 국민을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서 각 후보의 득표율이 얼마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을 위해서 실제로 이런 표본 조사 방법을 알 필요는 없고요. 막 가서 표본 조사를 할 필요는 없고 저희는 이론적인 통계학을 공부해야 돼요. 시험을 보는 거니까요. 근데 특히 확률 쪽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본을 조사를 해서 전체 집단의 정보를 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률이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겠죠. 나는 확률 과목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따로 이런 확률 과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공부해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준비해보기도 전에 낙담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런 낯섦은, 통계학이나 확률에 대한 낯섦은 낙담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나게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많은 잠재적 경쟁자들이 이 시도를 하기도 전에 포기를 해버리기 때문이고요. 둘째, 준비를 하는 다른 경쟁자들도 사실 여러분들도 확률 잘 모르죠. 통계학 처음 들어보고, 막 통계학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도 베이스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블리스는 완벽한 커리큘럼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도 시험에 필요한 모든 공부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라면 이렇게 어렵고 낯설게 보이는 통계학 과목이라도 충분히 잘 준비하셔서 연세대 합격까지 이르실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요.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궁금해 하실 거는 그래서 도대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 이건데요. 제일 최근에 시험 문제를 통해서 간략하게 시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맹세코 연세대 상경기 시험이 세상에서 가장 꿀인 데이트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합격하기 쉽다는 게 시험이 쉽다는 것과 꼭 동일한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 통역 시험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합격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합격을 한 분들이 30점, 40점 맞고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50점 중에서 3, 40점이 아니라 100점 중에서 3, 40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뭐 지금 나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100점을 맞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라면 25점, 35점짜리 커트라인 충분히 뛰어넘고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시험 문제를 좀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2024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보시면 크게 왼쪽과 오른쪽 총 두 문제 크게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각 문제들마다 새끼 문제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무섭게 생겼고 영어로 써져 있고 위압감이 느껴지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어렵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대비하는 방법만 알면 사실 제가 아까 말했던 25점, 35점 커트라인 정도의 합격권 커트라인을 뛰어넘는 합격권 성적을 받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이거 수학이잖아. 나는 예전에 수학을 잘 못했는데 수능 공부를 할 때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능은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되게 순간적인 문제 해결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의 경우는 이 수학적 재능, 뭐 번뜩이는 문제 해결력 이런 것보다는 개념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갔냐에 따라서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제가 주로 표현하기에 호흡이 긴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문제풀이랑 암기에 초점을 맞추면 딱 망하기 좋아요. 반대로 되게 묵묵하게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면 수능과는 다르게 무조건 실력과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어려워 보인다고 하더라도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각 새끼 문제들의 색깔이 다르게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요. 이건 난이도에 따른 구분이에요. 딱 봐도 빨간색이 더 어렵게 생겼죠. 그래서 빨간색의 경우 합격자들조차도 대부분 틀리고 거의 다 틀리고, 노란색은 합격자들, 예를 들어서 제가 합격자면 저 두 문제 중 한 문제 정도는 보통 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록 문제들은 웬만하면 실수가 아니라면 거의 다 맞아야 되겠죠. 그래도. 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한 절반 이상 다 틀리니까 놀랍게도 이 100점이라는 점수 중에서 합격 커트라인 점수는 보통 높게 나오면 한 40점, 낮게는 제가 한 20점, 25점대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초록색 두 문제 간신히 맞춰도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티오가 많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이 무시무시한 문제들이죠.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문제들 중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문제들을 꼭 맞춰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사실 틀리는 게 대부분의 합격자들의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기에 충실하면 필요한 점수는 의외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잠깐 뭐 정리를 하자면 1번, 저희 시험은 사고력, 논리력 위주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과는 다르게 그 개념 이해가 문제 해결 능력보다 훨씬 더 강조가 된다라는 거고요. 2번, 기본기에 충실해서 쉬운 문제들을 잘 맞추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 자, 세 번째 항목이 있는데요. 세 번째 항목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나서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보셨던 초록색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도 사실은 꽤 많은 양의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루 이틀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전공 1학년 과목들을 잘 다 다진 상태에서 2학년 과목들의 기본기까지도 다져줘야지 우리 초록이들을 잘 주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공부해야 될 통계학 과목의 체계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분류해서 이렇게 5과목이 존재하고요. 제일 밑에 아래쪽에 깔려있는 통계학 인문은 1학년 수준, 그리고 나머지는 2학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화살표들을 통해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화살표를 쏘아대고 있는 과목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들이 지금 화살표를 가장 많이 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혹시? 네, 그렇죠. 바로 통계학 인문의 확률론 파트랑 수리통계학 코어 파트입니다. 이 과목들은 다른 과목들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정말 열심히 해줘야 돼요. 가령 여러분들이 수능 수학 공부할 때뭐 등차 수열의 합공식 이거 모른다고 해서 다른 29문제를 모두 못 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선 여러분들이 통계학 인문 확률론 파트에서 다루는 확률 변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면 여기 이 화살표를 따라서 나머지 네 개 과목, 그 확률론, 그 자기 자신 과목 포함해서 나머지 네 개의 과목까지 전부 다 모든 개념에 애로사항이 꼽히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강조한 기본 개념 이해가 정말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화살표를 많이 쏘는 과목 쪽을 봤으니까 이제 많이 받는 쪽도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화살표를 가장 많이 받는 쪽들은 전부 다 빈출이 되는 유형들이에요. 많은 화살표를 이렇게 받은 과목일수록 선수 과목이 더 많은 과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아까 기본 점수를 쉽게 챙기지 못한다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회귀 분석 과목 같은 걸 공부를 하려면 회귀 분석 단원에 가서 열심히 막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통계학 입문도 잘 다져야 되고 수리 통계학 파트도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통계학 입문이 확률론 파트랑 추론 파트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둘 다 들어갑니다. 둘 다 회귀 분석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선수 과목이 거의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 과목들을 다 공부를 하고 회귀 분석을 공부를 해야지 뭔가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1학년 과목, 이 전공 1학년 수준 과목이 쉬워 보이고 당장 이렇게 어떻게 문제만 풀 수 있는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야지 후수강하는 과목들에 도움이 될지를 잘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 커리큘럼은 이런 점을 저희가 알고 잘 반영을 했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1학년 과목에 과투자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점이 되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커리큘럼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는 앞서 말한 모든 과목을 46주 과정으로 커버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막 5과목으로 나눠 놓으니까 이게 엄청 많은 양처럼 보이잖아요. 좀 겁먹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많은 양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3학점 과목 하나당 15주에, 학교에서 15주 정도를 수강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 46주, 매주 3시간씩 수업을 하니까 이거 사실 전체가 9학점 분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1학기에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해도 크게 무리가 있는 분량은 전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서 중요한 부분만 좀 골라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코어가 되는 아까 빨간색 네모가 쳐져 있던 이 두 빨간색 과목들을 필두로 다른 과목들을 차근차근 그 위에 쌓는 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되게 됩니다. 특히 커리큘럼의 가장 시작인 통계학 인문 확률론 파트의 중요성을 되게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비슷한 과목 들어봤고 그랬으니까 또는 뭐 쉬워 보이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는 기초 개념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추후에 더 난이도 있는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공부 방법의 기틀을 잡는 훈련도 같이 수행을 하고요. 일반 다른 시중의 통계학 인문의 교재 내용과 좀 다른 방식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재들은 통계학 인문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인 경우도 많아요. 그게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필두로 위에 계속 탑을 쌓을 예정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어떤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원 생긴 것도 다 똑같이 생겼고 뭔가 문제풀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 다 끝나고 나면 내용이 달라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보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오른쪽에 보면 빈출이라고 저희가 빨간색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 빈출이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파트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체계도에 화살표에서 보셨듯이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부분만 골라서 듣는다고 해서 아니면 그 부분만 막 열심히 10번씩 돌린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통계학 공부의 효과는 아래에서부터 한층 한층 쌓는 기본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고요. 통계학 정규반 커리큘럼이 끝난 다음에는 총 10주간의 파이널반 특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막 80점, 90점, 내가 열심히 하면 80점, 90점 받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근데 그런 시험에 익숙하지, 반타작도 못해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에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대비를 해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본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파이널반에서 도와드릴 것이고요. 또 실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 시험 문제, 올해 기출된 시험 문제가 얼마나 수업과 비슷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랄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문제 중에서 1번, 네, 1번 문제의 그 첫 번째 문제의 A번 새끼 문제예요. 근데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아까 잠깐 보셨던 실제 2024년도 기출이고요. 네, 빨간색 박스 쳐놓은 게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고 노란색과 파란색이 문제풀이 과정과 답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제가 필기한 내용인데 박스 쳐놓으신 걸 보면 제가 수업한 필기 정말 그대로 문자만 바꿔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한 듯이 마치 출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30점 정도만 해도 합격 컷에 걸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1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로 벌써 합격할 수 있는 점수의 3분의 1이나 확보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문제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문제는 같은 문제, 새끼 문제 C번입니다. 15점짜리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중간 난이도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간 난이도의 문제들은 합격생들도 둘 중에 하나는 틀리는 문제의 난이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문제들이 왜 그렇냐면 이 문제들은 시중 교과서들이나 강의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변칙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좋지만 성실하게 외우기만 해서는 맞출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 문제의 주요 개념들은 이미 5주차, 5번째 수업이죠.
그러니까 겨울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뤄드렸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과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직관적인 설명을 통해서 개념을 장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수업했던 기억이 제가 나는데, 이게 2월에 수업했으니까 12월에 시험을 보는데 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기억을 위한 어떤 개념 설명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개념을 22주차 수업에서 또 다뤄드리면서 증명을 이번에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7월 8일 필기본인데요. 킬러 문제거든요, 이게. 킬러 문제를 어쩌다가 한 번 적중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누적해서 적중하는 경우는 어떤 시험이든 진짜 드물 거예요. 근데 어, 여기서 이렇게 두 번째 적중을 해버렸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이겠지만, 31주차 수업에서 또 다뤄드리면서,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또 증명을 해드려요. 이쯤 되면 거의 세뇌가 돼가지고, 시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수준이 돼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 좀 운이 좋았죠. 세 번이나 수업을 해드렸으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하지만 이 이외의 문항들도, 다른 문항들도 저희 수업에서 나온 제가 다룬 내용들과 굉장히 유사하고요. 저희 공간 때문에 이거 다 다뤄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는 건 단순히 저희가 쪽집게식으로 문제를 막 잘 찝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되게 방대한 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그리고 출제자 교수님들의 의도에 맞게 잘 대비해 드리기 때문이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 수학 선생님께서 바통 이어받아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연세대 통경계 경제수학 시험에 대비를 해드리고 있는 우현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원생이라는 이름을 활동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우현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통계학sem에서 쌤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경제수학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수학을 대비를 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수학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었는지,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이 단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경제수학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뭐 수학이야 경제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과목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러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주분학, 사용대수학, 그다음에 셰프파 이론과 경제학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미적분학은 그래도 조금 이제 다들 익숙하실 수 있다 생각해요. 어쨌든 고등학교 때 배우기도 하니까요. 서영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렬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행렬이 이제는 고등학교 과정이 없죠. 그래서 생각보다 좀 난해할 수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이론과 경제학 응용이 있는데요. 최적화 이론과 경제학 응용은 가장 좀 중심이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체육활용과 경제학용도 사실 이것만 배운다고 이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그 미적분학과 수능대수학을 잘 공부를 해야지 이 체육활용과 경제학용도 잘 풀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나중에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좀 봐보시면은 각 단원이 사실은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깊은 편이에요. 근데 이게 깊다고 하는데 저희 깊은 편이라 했잖아요. 근데 통계학에 비해서는 훨씬 얕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공계 시험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얕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체감상 이제 깊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깊다라고 썼고요. 그리고 미적분학, 소형대수학, 그리고 최적화 이론 이 과목들이 사실 다 내용이 사실 넓은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한 이 출제 경향을 봐보시면은 이 참고도서가 저희가 총 세 가지 참고도서가 있는데요. 토마스 칼큘러스라는 이제 미적분학 책과 그다음에 경제수학이라는 정태공 교수님의 이제 연세대학교 출신이신데 그분의 이제 교재랑 경제수학의 응용, 아, 경제수학의 기초라는 이제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 외의 내용도 실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딱 내기에는 이거 분명히 이제 미적분학 소년대사의 중요한 내용인데 내용만 하겠다 하는 게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잘 접근을 해야지 좋은 그런 루트로서 합격을 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출제 단원의 비중도 매번 달라집니다. 출제 단원이 이 미적분학 소형대수학 체육활용 경제학용이 무슨 뭐 30, 30, 40 이렇게 항상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미적분학이 더 나오고요. 어떨 때는 선대 위주로 나오고 어떨 때는 미적분학 아예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막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골고루 효과적으로 배워야 된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우리는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그 수능 대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짧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 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학원에 들어가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시는데 또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다들 이제 수능이라는 조정에 다 몰두를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편입을 봐주는 편이 있는데 편입은 그렇지 않죠. 편입은 이제 학교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병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병행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다 성인분들이시죠. 성인분들이시니까 과외를 하기도 하고 알바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1년이라는 기간이.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가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이 모든 과목들을 최적의 경로로 학습을 해야지 잘 붙고 이제 획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경향성이 있는데 먼저 이게 너무 이제 약간 겁내실 필요는 없고요. 벌써 시작부터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인지를 하면서 커리큘럼을 짜왔고, 이런 커리큘럼 하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많이 붙여왔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단원의 비중 분석을 할 건데요. 이 출제 단원의 비중이 달라진다 했죠. 매번 그냥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여기 봐보시면은 미음 동사무식이라는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나오다가 갑자기 막 20%, 갑자기 막 18%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뭐 20%, 한 18%가 상당히 크겠죠. 왜냐면은 이제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타작 해도 붙을 수 있는 시험이지만 경제 수학은 반타작은 해야 돼요. 반타작은 무조건 해야 되고 사실은 4분의 3타작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20점, 18점이라는 그 문제 자체가 상당히 귀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갑자기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별명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선대랑 체육화 이런 경향성들 가보면은 경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뭐 각각 과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몇 개 둬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없고요. 그냥 이 모든 과목들을 더 체계적으로 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향이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출제 유형에 대한 경향성은 확실히 두드러지고요. 제가 이제 이러한 유형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모의고사를 출제했었는데 이 모의고사에서 그냥 거의 똑같다시피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7차 모의 저희가 이제 6차 모의사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거의 블리스 7차 모의사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분석한 그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이 초록색 유형 먼저 가볼게요. 자, 초록색 유형을 가보시면은 여기 증명 문제랑 경제 항목이 있는데요. 0%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 문제랑 경제 항목은 대부분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근데 일단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단순 계산이랑 부가 계산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만 내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노란색 유형을 봐보시면은 이제 단순 계산 문제는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증명 문제가 나옵니다. 증명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한 내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증명이라는 걸 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약간 사고력과 논리력이 이제 여기서 요구가 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경제학이 0%죠. 자, 이런 상황에서 빨간색을 보시다. 빨간색을 보시면은 단순 계산 이제 안 나옵니다. 단순한 계산은 이제 없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복합 계산을 출제합니다. 이 복합 계산 같은 경우에도 이 계산하는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역행렬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수반행렬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고요. 가우스 조단 소호법을 이용해서도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가우스 조단 소호법을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이 방법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되어 왔고요. 이번에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예상하고 당연히 이제 문제를 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잘 풀었었는데 하여튼간에 이 복합 계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방법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어떤 방법이든지 쓰는 것보다 특정 방법론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복합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비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명 문제도 당연히 출제되고 있고요. 이번에 경제학용이라는 그런 유형이 신설이 됐습니다. 경제학용. 경제학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학 상황을 주고 나서요. 이 경제학 상황에서 경제학적인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수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서 결론을 유도하고 그거에 대한 경제학적 의미라든지 수리적 의미를 도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말만 들어도 상당히 좀 약간 되게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이 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사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제학 응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응용통계학과 이제 치시는 분들도 경제학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미시경제학 뭐 이런 거를 듣기에는 좀 약간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렇게 연세대에서 이제 경제학용을 출제를 하게 됐고 경제학용을 출제를 했지만 사실은 좀 경제학 개념을 어느 정도만 알면은 충분히 수학 베이스로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유형을 각각 그린, 옐로우, 레드 유형으로 분류를 했고요. 먼저 그린 유형 같은 경우에는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9학년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일단 계산 문제 위주입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변별력 문제는 복합 계산으로 이제 변별력을 줬고요. 옐로우 유형을 봐보시면은 2017, 2018, 그리고 2020학년도에 출제되었는데 애초에 문제 유형 자체가 복합 계산 위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변별력을 증명을 통해서 변별을 주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용은 2021학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레드용 출제가 되어 왔고요. 탐구 그리고 연계형 문제 위주 나옵니다. 그래서 탐구 연계형 문제가 어떤 느낌인지는 뒤에 제가 문제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만 봐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문제 유형은 증명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응용까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것들 좀 봐보시면은 이 그림 비용 봐보시면은 2015, 16 나오다가 갑자기 2019에도 갑자기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경향성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언제 갑자기 그림이 나오고 예로 나올지는 모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이런 학생들의 수준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을 했을 때 다시 그린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적다 생각하고요. 레드가 사실은 레드를 커버할 수 있으면은 옐로우랑 그린은 다 커버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레드 유형으로 좀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린 유형의 문제들을 봐봅시다. 뭐 봐보시면은 얘가 이제 2016학년도, 얘가 2019학년도인데 지금 어떠한 그런 행렬을 주고 나서 컴퓨터라고 하습니다 컴퓨터. 컴퓨터가 뭐냐 한다면은 컴퓨터 아시죠? 컴퓨터가 계산하는 기계죠. 계산하는 뜻입니다. 계산. 계산을 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 보시면은 뭐 아이겐밸류라는 그런 단어가 모르겠지만 등장하죠. 그래서 아이겐밸류를 구할 수만 있으면은 실은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를 적극 활용해서 그냥 출제되는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왔고요. 또 기출문제 완전히 사실은 문제 유형이 거의 똑같아 보이죠? 대충 언뜻 보기만 하도. 그리고 복합 계산으로 변별을 이용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이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옐로우를 봐볼게요. 옐로우를 봐보시면은 얘랑 전혀 닮아 보이지 않죠? 대충 보더라도. 그래서 기출문제를 활용하지 않고요. 또한 여기서 읽어보시면은 벡터 공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벡터 공간. 근데 벡터 공간이라는 것은 지정교소에 아예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예 없고 수학교수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지정교소는 없어요. 또한 동적 시스템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근데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어왔다. 이제 지정교사의 개념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이 출제되고 있다. 또한 이제 증명 문제를 통해서 변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고 설명을 해라. 그럼 참이면은 증명을 해야 되겠고요. 거짓이면은 발레를 든다는 뜻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여기서 보시면은 저 프루브, or disprove 다 증명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레드 유형입니다. 레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약간 제가 탐구형, 연계형이라 했는데 왜 탐구형, 왜 연계형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뭔가 주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특기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작부터 문제를 해석한 다음에 이런 그 주어진 그런 뭐 시사항대로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가우스 수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문제 나오고 있죠. 하여튼간에 여기서 봐보시면은 얘랑 결국에는 탐구형, 연계형 문제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문제의 형식을 어느 정도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옐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딱 하나 딱 던져주고 딱을 풀게 하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문제 상황을 주고 택기 문제로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문제 형식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탐구형, 연계형이라고 했잖아요. 탐구형, 연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올 만한 유형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정해져 있냐? 탐구 연계를 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냥 딱 개념 하나만 가지고 띡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일단은 서양대 수학, 미적분학 그리고 셰파 이런 경제학 응용에서 중요하게 다루시는 문제들을 또 그런 개념들을 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 된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중요한 걸 다루는 와중에도 갑자기 소문항으로 이 지역적인 것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이런 것들은 벗어날 수가 없다.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영역으로 좀 들어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지역 문제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무슨 간에 그 숙련된 노동자, 기숙련 노동자 이게 나오는데요. 이 숙련 노동자랑 기숙련 노동자에 대한 경제학 모델은 그 경제학 수학이나 경제수학 기초 우리 지정교소에 내용들이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개념도 직접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 생산물을 구해라. 라는데 이 한계 생산물을 구하라고 했는데 한계 생산물이 뭔지 모르면 못 구하겠죠. 그래서 한계 생산물이 뭐고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경제학적 의미를 묻고 있죠. 한계 생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학적 의미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증명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전반에 걸쳐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려워진 형태로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연경이기 때문에 나올 만한 그런 범주는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집중을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원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 단원에 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미적분학 기초랑 수성대사 기초가 기반이 되어야지 최적화 이론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뭐 생략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선대사 기초를 해야지 심화를 할 수 있겠죠. 선대 심화가 되어야지 미분 방정식과 정사각 형식이라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학 기초가 돼야지 미분학 심화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서 전체 빨간색으로 사각형을 친 게 있는데 이 빨간색 사각형을 친 개념을 싹 다 잘 배우고 나서 경제학 개념을 살짝 배우고 추가를 하면은 경제학 응용 풀 수 있습니다. 이 경제학 응용 문제를 우리가 그 경향성을 봐보면은 그냥 완전히 생판 그냥 이 경제 모델을 먼저 배운 사람들 많이 풀 수 있는 문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만약 그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 틀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출제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지금까지 출제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경제학 개념을 살짝 얹어서 문제를 냈을 때 문제를 잘 푸느냐, 일단 경제학적으로 응용을 잘 하는가를 변별하려는 문제가 경제학 응용이기 때문에 이 수학이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되고요. 수학 기반이 잘 된 다음에 경제학 개념을 살짝 추가하면은 그때부터 경제학 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논리력, 좀 사고력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득하게 접근하고 그런 방식들이 필요한데 통계학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미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경제학 응용이 딱 그런 통계학에서의 문제를 접근한 사고랑 유사하게 출제가 되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딱 읽고 문제를 제대로 읽은 다음에 이 문제가 요구하는 바에 맞춰서 내 문제를 서술하는 그러한 문제가 경제학 응용이고요. 수학이 잘 돼 있으면은 경제학 개념 제가 여기서 강의 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강의 때 설명드리는 경제학 개념만 가져와서 문제 풀면은 생각보다 잘 풀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년에도 이 커리큘럼들을 했었고요. 이 커리큘럼 해가지고 뭐 잘 보시고 오셨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경제학 응용이 나온다 해서 막 무슨 경제학 교재를 따로 가야 되냐? 그럴 바에는 사실은 그냥 블리츠 수업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출 유형 같은 경우에도 당연하겠지만 이제 단순 계산이 되어야지 수학 계산이 될 수 있고요. 수학 계산이 되어야지 증명 문제랑 경제 응용을 타겟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기한 것처럼 단순 계산이 안 나오죠. 근데 그런데 불구하고 단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기본이 되어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계산력을 좀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학생들이 풀 수는 있는데 약간 좀 계산이 좀 안 되니까 계산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시간 내에 못 푼다든지 그런 경우 때문에 문제를 다 못 풀고 나오는 경우도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계산이라는 거 하는 것이 항상 기반이 되어야 돼요. 계산을 무조건 이건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잘하고 나서 역학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당연히 그런 커리큘럼들을 짜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체계에 맞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듣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경제 수학은 통계하기 위해서 난이도가 쉽습니다. 쉬운 거는 자명하고요. 그래서 통계학보다 고득점을 요합니다. 4분의 3 타작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통계학은 이제 25점, 뭐 이거 맞고도 붙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통계학 25점이랑 경제수학 25점이랑 같은 25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경제수학도 쉽다 했잖아요. 그럼 통계학이 25점 맞는 것보다 경제수학이 25점 맞으러 가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경제 수학만 해서 붙는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통계학도 어느 정도 풀 수는 있다 되는데 경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경제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도 잘하면은 상당히 통계학에서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그러한 종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점수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학은 보통 100점을 받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경제 수학은 다루는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적분학, 소형대수학, 체육화 이론, 경제학론까지 다루는 게 많기 때문에 과목 간 연계 관계에 맞는 체계적인 공부를 할 필요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냥 등성동설계 배우면은 이게 다 안 들어옵니다. 이걸 다 체계에 맞게 다 배워야지 내가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개념이 휘발되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 또 배우기 너무 많으니까 또 기간이 또 길죠. 그래서 개념이 휘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복습이나 관리 체계가 필요한데 실은 그걸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리플리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기술단은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짜왔다라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를 짰습니다. 먼저 1월부터 4월까지 12강에 걸쳐서 미적분학 기초를 다질 거고요. 4월부터 5월까지 2강에 걸쳐서 서른대사 기초. 그다음에 이 두 베이스를 쌓은 걸 기반으로 6강에 걸쳐서 5월, 6월까지 체육화 이론 다룰 거고 선대 기초를 했으니까 선대심화를 해야겠죠. 선대심화도 하고요. 그다음에 미분방식과 정체방 문제를 여기서 배운 걸 기반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쫙 배웠으니까 수학이 잘 되어 있겠죠? 수학 잘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경제학 개념을 한 강 동안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응용을 3강 동안 해가지고 경제학적인 응용 문제도 잘 접근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적분학 심화를 해가지고 이제 빈틈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세계적인 커리큘럼을 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모의고사에서 계속 막 집중했다 했는데 실제로 이게 위에가 기출문제고요. 아래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대충 봐보셔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거의 너무 똑같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냥 유사한데요. 사실은 이렇게 유사한 문제가 나올 수 있을 이유는 얘기한 것처럼 탐구형, 연계형 문제에서는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문제, 천재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 미적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 경제학 응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문제를 내왔습니다. 중요한 문제 내왔고 연습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같은 단어야. 그죠? 같은 단어였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열 방식을 이렇게 AX b 형태 나타내고 그다음에 X2의 값을 그래서 S2였죠. S2의 값을 크레이머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라. 크레이머 공식 같은 경우에도 이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우스 도단 소법이 있고 그 다음에 크레이머 공식이 있는데 크레이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역학률이 존재할 때만도 가능한데요. 그 다음에 이 크레이머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그 5차 모의사 때 이제 요걸 했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풀고 나와가지고 당연히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뭐 사랑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하여튼간에 이제 그렇게 잘 적중을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저는 잘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들으면은 확실히 그 얘기한 것처럼 그 경제 수학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넓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워요. 그래서 남들은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 비해서 잘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따라가면서도 또 고득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고요. 모의고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내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잘 맞출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저는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마치면 되지 싶고요. 아, 근데 하나 더 있네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은 이 커리큘럼을 정리해놨습니다. 이 유격구랑 소형대사 기초를 이렇게 하고 다 이제 체계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파이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론이랑 문제풀이 당연히 이거를 가지고 거기에는 실제 실전 문제에서도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 실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실전 문제를 풀 때 어떤 사고로 접근했다는지 그런 것들은 여기서 많이 녹여냅니다. 물론 다음수도 하긴 하는데 이 앞에 있는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실전 대비를 가르치는 거랑 미리 가르치는 거랑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대비를 하고 나서 활용까지 딱 들으면은 그냥 그 뭐냐 연습의 한 단계 합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합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자신을 합니다. 좀, 하나 더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살짝 그 학생들에게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한 것처럼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짧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짧지만서도 사실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이제 동시에 혼재를 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얘기를 한 것처럼 이 편입이라는 전형은 모두가 하는 전형이 아니고, 또한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들을 다 배우는 게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뭐 들을만하네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들으면은 진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때 있어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이제 그런 체계적인 관리나 그런 거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막 이제 상담생 붙어가지고 막 공부 왜 안 하시나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좀 상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바통을 넘겨가지고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혁쌤인가요? 혁쌤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리스에서 학업계획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진혁쌤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저랑 연대 학업계획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블리스에서는 이 학업계획서 강의를 얼마나 빈틈없이 잘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학업계획서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좀 굉장히 발음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학업계획서라는 단어 대신 자소서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단어가 좀 더 듣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리스 자소서 강의의 장점으로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연대 상경계열 맞춤형 자소서 강의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 누적된 합격자들의 자소서가 굉장히 많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 첨삭이 굉장히 디테일하다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연대 자소서 양식입니다. 이렇게 총 4문항이고요. 각각 6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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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대 자소서를 아마 봤던 분들도 있고 이 자리에서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연대 자소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렇게 글자 수가 굉장히 적다는 점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연대랑 가장 비슷한 문항을 묻고 있는데요.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이제 3,000자로 줄었지만 작년까지도 5,000자였고요. 이제 5,000자나 3,000자에 비해서 이 2,200자라는 분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이거를 다 담아내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연대 학업계획서의 일단 특징은 글자 분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말을 압축적으로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가장 큰 특징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사진은 이제 제가 올해 강의한 강의 사진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래서 연대 각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리스의 학업계획서 강의는 뭐가 특별한데, 어떤 점이 다른데? 라고 여쭤본다면 저는 1번 문항과 2번 문항, 3번 문항 이렇게 각 문항별로 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제 학업계획서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봤을 수도 있어요. 대학교에 들어갈 때든 아니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입사 지원서를 한 번씩 써봤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학업계획서는 대부분 처음 써볼 거예요. 그래서 1번 문항, 2번 문항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틀에 맞춰서 글을 써야 되는지를 굉장히 학생들이 막막해 하는데요. 그래서 제 강의는 1번 문항은 어떤 틀에 맞춰서 써야 되는지, 2번과 3번에는 어떤 틀이 적용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점이 포인트고 어떤 점을 강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학업계획서를 쓰시는 분들도 이런 틀을 보고 이런 틀에 맞춰서 내가 쓰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을 많이 듣고 있어요. 네, 다음 장점으로는 누적된 합격자들의 자소서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 블리스가 올해 강의한 지 7년 가까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7년인지 8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한민국에서 연세대 상경계열 합격자들 자소서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은 단언컨대 블리스 편입입니다. 화면에 보면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연고대 합격자들의 자소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각 문항별로 어떤 틀에 맞춰서 써야 되는지를 소개해드렸죠. 이것도 전부 다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자료예요. 연세대 편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측에서 지원자들의 구체적인 점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학생분의 1차 필기시험 점수가 몇 점이고 2차 서류에서 학업계획서는 몇 점이고 토익 점수는 몇 점이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불확실한 점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합격자들의 검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연세대학교의 평가 기준을 오히려 역으로 추적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많은 합격자들의 자소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 이제 실제로 저희 수업 때 진행했던 자료고요. 합격자들의 자소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제시했던 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합격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보다 합격에 가까운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한다, 합격자들의 우수 샘플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우수 샘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블리스에는 누적된 합격자들의 자소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합격자들의 자소서를 우수 샘플로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 응용통계학과, 경제학부 이렇게 해가지고 우수 샘플들을 제공을 했고요. 이게 올해
제공된 우수 샘플 드리고 총 7개의 연대 맞춤형 우수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경제학부, 응용통계학부 자소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단언컨대 저희 블리스 편의뿐입니다. 네, 다음은 첨삭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진행되냐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작년 합격자의 자소서고요. 그래서 보면 한 문장 한 문장 뭐 꼼꼼하게 어떻게 첨삭이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점이 별로고 어떤 문장이 꼭 필요하고 또 어떤 점에서 별로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첨삭이 진행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또한 23년 말부터 저희 학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 상으로도 이렇게 방문 첨삭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적은 말이 제가 진행한 첨삭이 100% 학생에게 온전하게 다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생분이 이렇게 학원에 방문해서 저랑 이제 1대1로 같이 자소서 보면서 어떻게 수정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모든 학생들이 학원에 방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방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또 저희 블리스가 자랑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1대1 카톡 질의응답 서비스죠. 그래서 실제로 자소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저한테 언제든 카톡으로 물어볼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면서 그렇게 같이 자소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조금 글씨 폰트가 깨지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세 개는 아무래도 폰으로 캡처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PC 카톡으로 이제 캡처를 하다 보니 이렇게 좀 화질이 깨지네요. 네, 지금까지 학업계획서 담당 진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블리스 시스템을 소개할 핫쌤께 다시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선생님들의 설명 잘 들으셨나요? 저는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방금 설명에서 들으셨겠지만 저희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 관련해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거든요. 뭐 기출 분석이라든지 커리큘럼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듣다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잘 느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블리스는 최초의 연세대 상경계 편입 학원은 아닙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 수업하는 곳이 한 4-5군데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의 다 없어졌고 지금 2023년, 2024년에는 저희가 거의 유일한 학원이 돼서 대부분의 합격자를 다 배출을 하고 있죠. 저희도 합격자를 1명, 2명 배출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연세대 상경계 편입 기출을 분석하고 연세대 편입 교재를 연구하고 수업을 개선시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한 결과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말이 길었네요. 그럼 파트 3 블리스 시스템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것은 블리스만의 특별한 케어 시스템입니다. 블리스는 총 5가지의 1대1 케어 시스템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1대1 학생 밀착 관리입니다. 스터디 코디네이터님께서 이제 학생분들께 정기적으로 진도 관리 등의 정기 전화 상담을 드리는데요. 그 과정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인데 블리스 마이페이지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학생분의 공부 현황이라든지 상담 내용이라든지 뭐 과제는 얼마나 냈고 퀴즈 점수는 얼마나 되고 진도는 어떤 속도로 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드리는 블리스만의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다음은 24시간 7일 내내 질의응답과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조교가 아닌 블리스 수업 선생님들께서 24시간 7일 언제든 직접 질문하고 상담 가능하도록 1대1 카카오톡 질문방을 열어놓습니다. 또한 전화를 활용하거나 혹은 정말 심도 있는 질문일 경우에는 1대1로 줌을 켜주시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제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질문 게시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조교가 상담을 받아주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 선생님과 1대1 카톡방을 24시간 7일 내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도 가능하고요. 다음은 주차별 스터디 플랜인데요. 체크리스트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1주차부터 46주차까지 구성된 저희의 강의를 매 주차별로 스터디 플랜을 짜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은 뭘 듣고 예습은 어떻게 하고 복습은 어떻게 하고 과제는 뭘 풀고 퀴즈는 뭘 보고 이걸 모든 거를 매 주차마다 이제 저희가 설정을 해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것만 다 하셔도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 스터디 플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지는 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이제 블리스가 자랑하는 정규반 커리큘럼입니다. 7년 연속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36주 이론 그리고 10주 파이널의 커리큘럼인데요. 정말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왜 블리스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시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건요. 저희는 학생분들께 모의고사를 제공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험과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학교를 빌리고요. 연세대학교에서 시험 칠 때 사용하는 종이 사이즈 크기까지 저희가 다 점검을 해서 정말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꾸며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설문조사 결과
모의고사에 대한 만족률이 정말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제한 강의 연장입니다. 연세대 편입에 성공하거나 연세대 편입에 포기하기 전까지 구매한 커리큘럼을 수강 기한을 무제한으로 연장해드립니다. 따라서 보통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과외비 얼마 이런 식으로 수업료를 받잖아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구매한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학생분이 연세대학교 편입에 성공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강의 기한을 연장을 해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올해 시험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떨어졌어요. 그럼 내년에는 무료입니다. 구매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혹은 내가 1학년이에요. 1학년인데 미리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싶고 올해 1학년인데 준비를 하고 내년에 또 한 번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고 싶어요. 그럼 1학년도 첫 년도에 수업을 구매를 하시면요. 그 다음 연도에는 모든 게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연세대 편입에 성공할 때까지 구매한 커리큘럼에 대해서는 무료니까요. 이게 단순히 이전 강의를 계속 연장해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강의가 나오면 자동으로 교체를 해드려요. 수업 자료도 업데이트가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수업 자료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무료로요. 앞서 설명드린 저희 관리 시스템 중 1대1 학생 밀착 관리에 사용되는 마이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분의 진도율이라든지 과목별 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학생분과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된 페이지인데요. 학생 한 명당 하나씩 모두 나갑니다. 저희가 마이페이지에서 추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재미이고 두 번째는 효율입니다. 보시면은 학생분들이 강의를 수강하거나 과제를 하거나 퀴즈를 할 때마다 체크 하면서 체크하는 체크박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1강, 2강, 3강 강의를 체크해가면서 강의 진도를 올리고 과제 제출률을 올리다 보면은 여기 있는 지표들이 내가 공부를 함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분들이 재미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이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또한 상담 과정에서 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학생분의 상황을 한눈에 효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좀 더 전문적이고 자세한 학생분들의 케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고 계신 이제 화면이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마이페이지의 개발 화면이고요. 아마 이제 1월 24일 수업 전까지는 개발을 완료하려고 목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입니다. 스터디 플랜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스터디 플랜은 정말로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현재로 학생분들께 제공되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보시면은 강의 수강해라, 문제는 뭘 풀어라, 복습은 뭘 해라, 퀴즈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게 노션이라는 툴인데 보시면은 퀴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PDF 파일도 들어가 있고 클릭이라고 되어 있는 링크도 설정되어 있죠. 누르시면 퀴즈 보는 데로 이동되고 다운받으시면은 뭐 퀴즈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일주일 동안 수업은 뭘 들어야 되는지,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 예습은 어떻게 하는지, 문제는 뭘 푸는지, 퀴즈는 뭘 풀어야 되는지 각각 과목별 특징에 따른 선생님 코멘트와 함께 모두 정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저희가 길은 정말 잘 닦아놨어요.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혹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학습한 내용에는 급격한 망각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이 급격한 망각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인데 바로 정기적인 복습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블리스는 이 복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복습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선 1단위의 복습으로 노트와 문제풀이 과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매일매일 문제를 풀어보고 노트 정리를 하며 내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단위 복습을 퀴즈를 통해서 주단위 복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배운 내용을 퀴즈를 풀어봄으로써 한 번 더 복습하게 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얻게 되죠. 플러스 반을 수강할 시 격주 단위의 복습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 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시간 진행이 됐는데요. 1, 3주는 경제수학, 2, 4주는 통계학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플러스 반을 통해서 정규반에서 내가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 단위 복습은 진단평가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진단평가를 통해서 매월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단평가의 난이도는 상당하기 때문에 학생분이 허투루 공부를 하게 될 경우 바로바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진단평가를 통해서 색출해내고 그 색출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블리스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입니다. 이건 실제로 학생분들께서 시험을 치신 걸 저희가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연세대학교를 대관을 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이 연세대학교를 대관한 경우에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은 저희 상경계 학생들이랑 이공계 학생들이 모두 합쳐져서 시험을 친 거고요. 또 이제 외부 상경계 인원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가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을 한다, 연세대를 대관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외부에서도 많은 참가 신청을 해주셨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세대 대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기출 문제를 정말 많이 적중을 했어요. 아까 저희 준 선생님이나 우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기출 분석을 보셨죠? 정말로 인기가 많은 모의고사였습니다.
마지막 파트 4 수업 정보와 FAQ입니다. 지금 보시는 질문들은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제가 하나씩 읽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적 대학과 학점 등 제 배경이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에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류로 학생을 변별할 수 있는 그 격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격차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저희가 설명회 내내 말씀드렸죠. 올해 일반 편입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의 학생을 저희 블리스에서 배출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보면은 정말 전공 시험 성적 순으로 붙어요. 따라서 전적대학이나 학점 등은 내가 쉽게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학점이 안 좋다, 전적대학교가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시험 문제를 한 문제 더 맞추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세대학교 상경계열 편입은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제가 아까 이 시험은 굉장히 공정한 레이스고 이 시험의 유일한 반칙이 있다면 먼저 시작해서 많이 공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는데 100만큼의 공부량이 필요한데 110, 120 공부해서 비효율적으로 합격할까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당신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학생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100만큼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는데 95, 90을 공부해서 안타깝게 합격하지 못하고 1년을 더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공부는 어디 도망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하면 공부하는 대로 남아서 내가 학교 가서도 더욱더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남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110, 120, 130 공부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차 필기시험 후 2차 평가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학업계획서나 기타 서류 등등.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1차 필기시험 전에 내가 학업계획서를 위해서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뭘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하루 이틀 하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마세요.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그게 진실인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면접 같은 과정이 없기 때문에 1차 필기시험 후에 서류 평가를 제출하는 한 20일의 시간 동안 열심히 학업계획서를 쓰시면 됩니다. 기타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합격생을 10명 배출했다 하면은 그 기타 서류를 내는 학생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타 서류를 내지 않고 합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어마어마한 CPA 2차까지 다 합격을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닌 이상은 기타 서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 영어 점수는 어느 수준까지 받아야 할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영어 점수는 그냥 지원 자격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익 기준으로 800점 넘기셨으면 전공 시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수학을 공부한 지 오래되었는데 혹은 노베이스인데 준비 가능할까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 블리스에서는 노베이스를 어떻게 규정하냐? 내가 경제 수학이나 통계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혹은 공부했는데 까먹었다. 이런 분들은 노베이스가 아닙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완전한 노베이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수업을 베이스가 없어서 들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학생분들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아예 수학을 놓은 수포자였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완전히 노베이스입니다.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식의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나요? 자,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네, 1, 4분면과 3, 4분면의 곡선이 그려지시나요? 이거 그려지시면 노베이스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안 그려지신다. 그럼 중고등 수학을 다시 공부하셔야 되시는 분이에요. 그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의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강의로 26강으로 이루어진 노베이스 클래스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연세대 상경계열에 필요한 중고등 수학을 최단 코스로 준비해 놓은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 26시간의 수업을 들으면 바로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 공부에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노베이스 강의를 구매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무료 강의 중에 EBS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EBS 중고등 수학을 들으시면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장점은 무료라는 점이고 단점은 좀 연세대 상경계열에 필요 없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많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군인 혹은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나요? 당연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학생보다 온라인 학생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희 작년 기준으로 합격생이 30% 정도가 군인 학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마이페이지라든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온라인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셔도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 있고 실제로 온라인 수강생이 훨씬 많습니다. 군인분들이 진짜 많이 준비하세요. 7번째 질문입니다. 타 전형과의 병행은 아예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학교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너지도 나요. 그 두 학교는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입니다. 그 외 대학교는 시너지가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편입 영어랑 병행한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완전 휴학해서 너무 시간이 많아서 사회 논술을 해보고 싶다
또 사실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 논술을 내가 베이스가 있고 조금만 해도 된다 하면은 뭐 하시는 분들 있긴 있어요. 좋은 결과가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없긴 합니다.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부산대 경북대 외에는 다른 전형과의 병행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은 수업 정보입니다. 저희 개강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정규반은 수요일에 3시간, 통계학은 일요일에 3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경제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저녁 7시부터 22시까지, 통계학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3시까지 이렇게 3시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반 같은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3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1, 3주는 경제수학, 2, 4주는 통계학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업 장소는 서울 관악구 숲고개로 51-1 2층 블리스 편입이고요. 현강 실시간 온라인 강의, 녹화 강의 3가지 형태 모두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블리스 과외 채널,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카카오톡 상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널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카톡에 BLIS 치시면은 검색할 수 있고요. 혹은 제가 지금 화면에 QR코드 띄워놨죠. 이 QR코드로 친구 추가해서 상담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노베이스 클래스와 독학 자습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베이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총 26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강 권장 대상은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포기했던 학생입니다. 제가 FAQ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노베이스 클래스를 수업을 듣고 연세대 상경계열 정규반 수업에 들어오신다면은 무리 없이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독학 자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블리스 편입이 2층에서 수업을 듣고 3층은 독학 자습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고요. 개별로 지정석을 다 지정을 해드립니다. 지정석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픈 타입이 있고요. 혹은 이제 캡슐형으로 이제 1인식으로 본인이 방 하나를 통째로 쓰시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프리미엄 스터디룸급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구성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뭐 휴학을 했다 혹은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계신다, 학교가 근처다 해서 뭐 이렇게 공부를 좀 와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독학 자습센터 이용을 권장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프리미엄 스터디룸에서 제공하는 가격의 절반 이하입니다. 수강생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용 교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교재들을 모두 사용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블리스 편입에서는 모든 수업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여기 엑셀, SPSS, 알로 배우는 통계학 입문이라는 교재와 정필건 교수님께서 쓰신 경제수학 교재, 이렇게 두 개는 연세대 지정 도서인데요. 요 두 권만 본인이 인터넷으로 스스로 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안내를 드릴 건데요. 유튜브로 설명을 듣고 계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격 시스템이 좀 복잡해서 QR코드로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를 해주시고 이쪽을 통해서 저희한테 가격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프라이스 리스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연세대 상경계열 편입에 도전을 해보실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채널 혹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1대1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대1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분의 상황을 자세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학생분의 상황을 이렇게 물어보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부담 갖지 마시고 무료니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2025년 편입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